지난 영상이 지난 테스트 1 영상이 이미 올라간 부분이 일부 있긴 한데요. 그 부분이 이제 너무 급하게 찍었던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자 다시 촬영을 해보려 합니다. 됐죠? 네, 테스트 뒤에 이제 부분 16부터 뒷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쉬운 부분도 있고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쉬운 부분은 조금 가볍게 넘어가고요. 어려운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수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글은요, 보다시피 다큐멘터리 영화, 얘가 2012년에 말하자면 발매가 되어졌다고 해야 되나? 2004년에 이제 공포가 되어진, 이렇게 대중들 앞에 나와졌던, 개봉이 되어졌던 다큐멘터리 영화 속에서 이 사이코 파머시스트, 이 정신약학자였던 이 사람이 이야기를 다시 씁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쓰냐면 정복자들,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점령해 왔던 원주민을 정복했던 사람들과 이 모테주마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썼거든요. 사실 이 이야기는요, 얘네들이 지금 그죠, 정복자들, 미국의 정복자들, 그다음에 모테즈마라는 것에 대한 이 이야기는 실질적으로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다라고 보도가 되어지는데 동격의 쉼표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본질적으로 필수적으로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스페인의 갈레온이 접근을 해왔을 때 걔네들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즈텍 사람들한테. 아즈텍 사람들한테 왜 보여지지 않았나에 대한 이유를 쓰고요. 이 갈레온이란 단어 모르겠지만 뒤에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게 이것 때문이었대요. 아즈텍 사람들이 그 이전에 그와 같은 본질의 배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죠. 아, 스페인의 갈레온이라는 이 친구는 배였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이전에 이와 같은 종류의 배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이 더 플러스 형용사로 얘는 스페인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스페인 사람들이 그래서 그 해안가에 접근을 해왔는데 with 명사 분사 구문이에요. 뭐뭐한 상태로요. 걔네들의 헬멧을 어디 위에, 걔네들의 머리 위에 쓴 채로 접근을 해왔을 때 아즈텍 사람들이 인식했던 것은 얘가 문장에 이제 주어 동사가 쓰여졌던 부분이거든. 얘가 문장의 주어입니다. 왓절이 주어인 점은 당연히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왓절을 쓴 거이기는 하나, 근데 또 특이한 게 주어가 지금처럼 문장인데 복수 형태의 동사를 썼잖아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주격 보어 자리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왓절이 문장의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보어 자리에 명사가 있어요. 근데 그 명사를 썼다라는 건, 보어 자리에 명사를 썼다라는 건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주어와 동격일 때, 같을 때 명사를 쓰거든요. 그 말인즉 둘을 바꿔도 말이 성립이 될 때 우리가 보통 보어 자리에 명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뒤에가 만약에 이렇게 복수형으로 자리 잡혀 있다면 앞에 있는 동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명사인 경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즈텍 사람들이 인식했던 것은 신이었대요. 어떤 신이었냐면 얘도 with 명사 분사 구문, 얘 같은 경우는 명사를 쓰고 분사 대신, 그러니까 형용사 형태의 분사 대신에 전치사 더하기 명사 형태를 적은 거고요. 이 친구는 그대로 되게 잘 적었어요. with를 쓰고 명사를 쓰고 뒤에 분사를 쓴 건데, 여기 분사가 이제 ing와 pp 형태를 쓸 것이고, 얘는 헬멧 자체가 실제로 반영을 하는 거고 반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ing를 쓰거든요. 이 금색으로 되어진 헬멧이 태양을 반사를 하고 있는 상태로 신으로서 걔네가 인식을 했던 겁니다. 얘네들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을 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말하자면은 다큐멘터리란 영화에 출시된 개봉된, 그래요.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났다.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사람이, 이 심리학자, 정신 약학자였던 이 사람이 이야기를 재구성한 거죠. 재구성을 한 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준 건데, 이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지금 보다시피 이 스페인에 배가 접근을 왔을 때 거기 있었던 이 아즈텍이라는 지역에 접근을 해왔을 때 아즈텍 사람들은 이 배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배에 살고 있는 스페인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스페인 사람들 기본적으로 이제 금색의 헬멧을 쓰고 있었는데 요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신으로서 여기게 됐다. 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쁘지 않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 적이 없어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아마 지금까지 얘네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 얘네들을 본 적이 없어서입니다. 이 부분이 내용적으로 좀 중요하죠. 스페인 배를 못 알아봤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아즈텍 사람들, 신으로고 알았으니까 그래서 아즈텍 사람들 되게 어리석게도 신으로서 걔네들을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모두가 알다시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 스페인 사람들이 아즈텍 사람들을 점령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 따르면 그것은 며칠이란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it take 시간, 투부정사 뭐 이렇게 쓰는 구문인데 지금처럼 보게 되면 이제 뭐에 대한 시간이냐면 물을 쳐다봤어요. 그 물이라고 하는 곳 어떤 곳이었느냐? 스페인, 얘도 더 플러스 형용사고요. arrive라고 하는 동사,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이 친구로 완전하죠. 스페인 사람들이 도착했던 그곳을 누가 쳐다봤냐면 지금처럼 아즈텍의 학자들 중에 한 명이 쳐다보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마침내 그 배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래 나중에 지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아즈텍의 학자가 걔네들이 온 곳을 한참을 응시한 이후에 며칠 동안을 본 겁니다. 며칠 동안 한 행동에 대해 쓴 거죠. 며칠이 걸렸어요. 뭐 하는데 그 무리를 지켜보는데 며칠이 걸렸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투부정사의 결과적 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석할 때 그냥 앞에서 뒤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이 투부정사 앞에 얘는 의미상의 주어로 쓴 거죠. 그리고 투부정사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쓴 겁니다. 아즈텍 학자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배를 발견. 여기서는 이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스토리가 주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국 되게 이제 하고자 했던 말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자 했던 게 어떻게 우리가 failed in 투부정사 보는 것에 실패하는지 우리가 보는 것을 보는 실패하는지를 진술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상황 보이는데 그걸 볼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배가 왔지만 배를 볼 수가 배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이유를 이렇게 적어주거든요. 이더라는 친구, 5월이라는 친구랑 연결이 될 거고 because of라는 전치사를 썼기 때문에 뒤에는 명사를 쓰겠죠. 예, 심리학적 방어 전략이기도 합니다. 보지 못하는 이유에는 요거를 했던 이유는 방어 전략이 있대요. 일부러 그런 거야.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방어 전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이것 때문일 수도 있죠. 명사 2번에 대해서 쓰고 있죠. 기본적으로 얘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죠? 이미 마음속에 없는 것. 보기 위해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마음속에 이미 없어요.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미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있지 않은 거죠. 알고 있지 못하니까 알고 있지 않아서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쓰는 거거든요. 결국 주제는 요거죠. 얘네들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이유, 그것들 중에서도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 이미 사전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내가 그 배를 본 적이 없으니까. 같은 얘기로 쓰여질 수 있겠습니다. 자, 영화의 미적인 구성 요소들은요, 요약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질 수 있어요. 시각적 구조, 빛, 움직임, 색깔, 그 다음에 행동의 방향성, 편집, 소리 이런 것들, 그리고 특수효과.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우리가 영화라는 거를 만들 때 영화의 제작의 기본 요소들, 영화의 미학을 나타내는 아름다움을 장식하고 있는 기본 요소들에 대해서 열거를 좀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영화의 요소들이 아마도 무엇을 나타내 주냐면 실질적인 물체의 실생활, 정말 실질적인 삶 속에서의 실제 모습의 측면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이 기본 요소들을 통해서 실제 세상에, 실생활에
물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물체들을 실제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리얼로. 리얼. 그렇지만 걔네들은 또한 무엇을 담고 있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한텐 주관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고요. 그 주관적인 관점 당연히 누가 전달을 하고자 하는 거야? 영화 제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그대로 영화에 반영이 되기도 하지만 플러스 제작자의 의도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주관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 편집 장면의 각도라는 것이 무엇을 하게끔 해주냐면 make O형식 사역동사.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쓰게 되죠. 각도 때문에 어쨌든 간 더 강력해 보일 수도 있고 더 약해 보일 수도 있죠. 멀리 잡으면 그 피사체가 되게 약한 인물인 것처럼 보이고 되게 앞에 있는 클로즈업 샷으로 잡히게 되면 뭐 강해 보이고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롱테이크, 좀 긴 장면으로 찍혀지게 됐을 때는 당연히 전달하고자 하는 현실성에, 왜냐하면 편집이 안 되는 거니까 계속되어진 현실성의 깊은 의미를 전달을 하기도 하죠. 빠른 편집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실질적인 표현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 짧은 편집, 숏, 그죠? 짧은 영상의 각도 내지는 긴 영상 이런 거에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현실의 이미지가 좀 다르다. 그리고 음향 효과 이런 것도 어쨌던가 우리가 사후에 포스트 프로덕션에 사후에 녹음이 되어져 가지고 녹음이 되어진 이러한 음향 효과 같은 경우도 실생활과 감정적인 측면을 그 영상에다가 더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시 녹음을 하지 않아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뭐 사운드 이펙트 후시 녹음을 했을 때 걔네가 가져다주는 영향도 똑같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아이고야. 자,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명사를 주어로 해가지고 음악적 사운드 트랙을 더해주는 것도 감정적인 톤을 장면에다 더해주면서 이미지에 대한 메시지를 강화시켜줍니다. 분사구문 쓰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도 지금처럼 사운드 이펙트, 사운드 효과 이런 거를 입혀주는 거. 그래서 감정적인 측면이 강해집니다. 지금까지는 뭐야? 이 실제로 물건을 표현해주고 감정이라는 걸 더해줄 수 있는 장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열거를 해준 거예요. 자, 심지어 직접 영화라는 게 어떤 거냐면 순수하게 다큐멘터리 스타일로 찍혀진 모형의 영화들을 얘기합니다. 얘네들 되게 이제 롱테이크로 가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한 샷으로 가는 거죠. 자르지 않고 그냥 계속 찍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중립적인 카메라 앵글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저를 보고 이렇게 가운데만 잡고 있는 거지 한 사람을 특정 인물을 해가지고 포커스를 시켜서 잡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영화 같은 경우 영화 제작자가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어디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영화에서조차도 심지어 제작자가 결정을 하는 거죠. 제작자의 의도가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뭔지는 알 것 같은데 플러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처럼 직접 영화가 뭔지를 모르겠다면 약간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됐을 때 우리한테는 어떻게 편집, 영화 제작자의 의도가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there is no avoiding. 이 소용없다는 얘기죠. there is no ing. 피해도 소용이 없다. 결론 내리는 걸 피해도 소용이 없다. 결론 내릴 수 없다. 뭐 이런 얘기했죠. 예술의 형태로서 시네마라는 것은 자신의 현실이라는 것을 넣은 겁니다. 뭐만큼이나 그것이 현실에서 보여지는 것만큼이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에 자신만의, 영화만의 현실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작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실생활에 보이는 것만큼이나 실질적으로는 제작자의 의도 이런 게 담겨져 있다라는 말을 지금 영화 그 자체의 형식, 현실이라는 것을 여기서 찍어내고 있다. 예술의 형태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작자의 의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 빅데이터 얘네들 be used to 부정사
뭐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냐면 말하기 위해 쓰이는 거거든요. 분석적 기법. 이 분석적 기법이라 하는 것은 어디에 사용되어지는 분석적 기법이냐면 유용한 정보를 대량의 정보로부터 축출해내는 거고요. 이 대량의 정보라는 건 우리의 디지털 삶 속에 만들어져 있는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인 거야.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빅데이터의 정의를 적어주는 건데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분석적 기술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일반인 많은 양의 데이터, 많은 데이터 중에서 유용한 것만, 요것을 사용하기 유용한 정보를 축출해내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분석적 기술을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의 분석적 방법, 정보를 축출해내는 이거 빅데이터겠죠? 빅데이터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증가해 왔는데 되게 정교하게 증가를 해왔어요. 누구와 같이요? 라고 하게 되면 증가하는 데이터의 크기, 우리가 작업을 하는 데이터의 크기도 증가를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 기술도 정교해진 겁니다. 데이터의 양도 늘어났지만 데이터 양이 이것보다 더 많아졌어. 데이터의 양도 증가했지만 이 분석적 기술이라는 것도 향상되어졌습니다. 진보했어요. 많이 진화되어졌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술들 같은 경우는 어때? 마인드 블로깅, 버글링, 버라이어티 오브 유즈.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사용이 되어져. 이런 데이터 분석 기술이라는 게 향상되어지면서 사용되어지는 분야가 다양해집니다. 특정 분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쓰여져 있죠. 마인드 보글링이라는 단어 밑에 나와 있지만 아주 놀라운 이런 단어입니다. 그렇죠? 아주 놀랍게도 다양하게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예시가 데이터의 배출이라는 겁니다. 데이터의 배출, 당신이 어쨌든 간 이렇게 많은 단어를 이북이라던가 태블릿 읽고 난 이후에 남겨놨던 데이터의 배출이 그 같은 사례입니다. 인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줄게요. 데이터 배출. 데이터 배출이라는 건 뭐야? 네가 이북 같은 거를 읽고 나서 이거 읽은 후에 남긴 흔적 같은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책을 네가 읽었는지 플러스 얼마나 많은 디지털 노트를 네가 적었는지 문장 두 개가 주어가 되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이고 이거는 데이터, 네가 어쨌든 간 남기고 갔던 뒤에 남기고 갔던 뭐 했을 때 네가 클라우드 속에 거기에 접근을 했을 때 남기고 갔던 데이터의 흔적으로부터 축출해내서 이용 가능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요거 읽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한다. 인 거죠, 분석을 하고 이 분석이라는 게 보면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고 얼마나 많은 노트를 했고, 그죠? 이런 거가 어쨌든가 이 분석을 통해서 정보가 되는 겁니다. 이용 가능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정보를 뭐 어떻게 해요? 온라인 북을 파는 리테일러, 소매업자들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뭐 하기 위해서, 그죠? 이 제품, 걔네들이 시장에 내놓은 제품들의 종류의 타겟으로 겨냥을 하기 위해서, 그죠? 타겟을 삼기 위해서 이 정보를 이용합니다. 걔네들 어쨌든 간 지금처럼 이 온라인 사업체들이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식의 내용들입니다. 너네가 만약에 밀리의 서재라는 책을 앱을 통해 가지고 글을 읽게 되면 그에게 남았던 흔적들, 그러니까 너희들의 나이와 이런 걸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이제 축출이 되겠죠. 그럼 그걸 바탕으로 아마 소개를 해주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거를 많이들 문제를 풀 때 못 푸시던데 잘 보시면 지금 이 만약 재앙적인 야생의 불이라는 것이 넓은 파괴, 그러니까 노스 퍼시픽, 노스 웨스트 리전, 맞으면 북아메리카에 이
태평양 지역에서도 우리가 북서쪽에 해당되어지는 일부 지역에 넓은 파괴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이렇게 되어졌을 때 뉴스 기관들이 예측적으로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두 가지에 집중을 한 거예요. 인간의 드라마. 그죠? 인간의 드라마. 인간의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재앙이라는 것이 야기했던 인간적 드라마. 인간들이 뭐 어떻게 됐던지, 사람들이 어떻게, 그죠? 피난민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기후변화. 이런 것들의 각도가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연불로 인해서 큰 파괴가 발생이 됐을 때 요거를 뉴스에서 보도를 했을 때 두 가지에 집중을 한 거죠. 집중한 내용이 인간의 드라마, 인간의 서사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기후변화에 집중을 한 거예요. 요것 때문에 자연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The later, 후자입니다. 기후 산불에 대한 변화. 이것은 뭐라고 되어졌냐면 유일하게 악화시켰던 요소이다. 이렇게 불의 증가의 악화 요소의 유일한 요소로 취급이 됩니다. 이게 아마 산불의 악화 요인이었을 거야. 유일.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only라고 보시는 거죠. 유일한 악화 요인이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기후변화라는 것이 상당한 요소이긴 합니다. 이거 그래서 실제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상당한 요인이긴 하대요.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긴 했대. 자, 그래서 다소 좀 보게 되면 좀 시원하면서 습한 기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 그죠? 이 남서쪽 지역의 특이점, 흔해 보였던 과거죠, 워즈니까. 더 최근에는 그런 게 흔했던 건데, 남서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얘네들은 어떤 결과를 어쨌든 불편한, 그죠, 통제할 수 없는 불, 그 정도 크기에, 이렇게 파괴적인 크기에, 그 정도 크기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결과를 가지고 오진 않았을 거래요. 지금 기후변화 이전에 대한 거라 워즈를 쓰고 있거든요. 그 똑같은 지역에, 같은 지역이지만 같은 지역에 지금처럼 원래는 좀 더 서늘했고 약간 습했죠. 이런 조건이었다면 실질적으로는 보다시피 이렇게 파괴적인 통제할 수 없을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야. 통제 불가능하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중요한 요소가요. 그 스토리에 되게 중요한 요소는 어쨌든 간 크게 간과되어지는데 우리가 드라마적인 것에 훨씬 더 쏠리면서 그렇습니다. 그 드라마적인 요소는 감정이라는 것에 감정적으로 격양이 되어진 기후변화. 여기에 쏠리면서 감정적인 측면에 훨씬 더 쏠리면서 되게 그 중요한 요소가 지금처럼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됐으면 괜찮았을 텐데 기후변화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는 것이 조금은 간과되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감정적 요인 때문에 그렇대요. 이러한 불들은 또한 뭐 때문에 생긴 거냐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추가적으로는 어떤 것들도 있었냐면 나쁜 숲의 관리 관행 같은 것도 있었던 거죠.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인 거야. 근데 이걸 잘 못 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최근에 발생된 모습입니다. 플러스 요거에 덧붙여서 이 숲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보게 되면 되게 지난 시간 동안 억압을 했던 거거든요. suppression. 뭐에 대해서 자연 발생에 대한 억압. 그리고 보다시피 재발생. 야생불이라는 게 자연 발생되고 재발생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억제한 거예요. 이랬던 결과로 훨씬 더 우리가 억제를 했기 때문에 suppression, 우리가 억압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약해졌고 오히려 더 얘네들이 불에 탈 수 있을 것 같은 숲을 만들어낸 거고 훨씬 더 질병에 가득한 이 상황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숲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훨씬 더 취약하면서 질병이 있으면서 더 잘 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게 된 겁니다. 자, 그것은 앞에 있었던 그것이 누구랑 합쳐진 거냐면 여기 숲의 관리가 더 못해졌던 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억압한 거 이야기를 했던 거고
두 번째는 덧붙여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얘네들이 우리가 벌목이라고 하죠. 되게 넓은 지역으로 산불에 저항한 오래된 나무들을 벌목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어떻게 두 번째 많이 자라는 종들로 대체했던 그런 것과 합쳐진 모습들. 그러니까 이 기존의 나무들을 벌목하고 별로 저항력이 없는 나무들로 대체한 거죠. 벌목과 대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걔네들이 어디에 기여를 하게 되느냐, 이러한 재앙에 훨씬 더 기여를 많이 하게 됐다. 그러니까 숲의 관리도 조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 기후변화의 큰 요인을 두고 있긴 하죠. 근데 그것만 쓴 건 아니고 숲 관리에 대한 이야기도 또한 쓰고 있긴 하지만 얘네들은 좀 약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들불에 대한 원인이 이제 뭐 2개 정도는 있을 것 같죠. 자, 에너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데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 에너지의 생산이라는 것이 사람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만 한다라는 게 에너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에너지 민주주의. 그거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의 기본 원칙은 에너지의 생산이라는 것이 환경과 인간 이 둘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런 겉보기에 명백한 전제 조건은 무엇과 동반을 하게 되냐면 급격한 결과를 동반하게 돼요. 지금 보게 되면 얘가 겉으로 봤을 땐 되게 뭔가 이유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때? 급격한 결과랑 같이 오게 됩니다. 겉보기엔 되게 명백하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에너지 생산이라고 하게 되면. 근데 어떤 거냐면 지구를 죽이는 화석 연료라는 것이 남겨지게 됐는데 땅 속에 남겨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화석 연료가 그럼 뭐 해야 돼? 화석 연료는 우리가 지구에 내버려 둬야 돼. 냅둬. 이렇게 건드리지 마. 지구 내부에 내버려 둬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하는 것, 이것은 충분히 단순하지 않아요. 뭘로 바꾸는 거? 지금처럼 태양열, 풍력, 그 다음에 조류를 기반으로 한 재사용 에너지 자원으로 바꾸는 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내버려 둬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뭐 화석이라던가 화석 연료 대신에 다른 걸 쓸 수 있는 대체 에너지, 그런 걸로 재사용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은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거냐면 기술적 혁신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술의 혁신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재사용 가능 에너지로의 이런 변화라는 것이 자주 뭐라고 나타내게 되냐면 우리 주류의 문제라고 여겨지거든요. 커멘테이터, 우리가 주류로 다뤄지는 이제 이 주류 주장가들, 주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지는데, 이런 변화로 그런 것처럼, 근데 그렇게 이런 기술적 혁신의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에너지 전환하는 게 아니고 기술 혁신의 문제는 아니에요. 쉽지 않고요. 기술 혁신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술의 문제는 아니라고요. 도대체 뭘까? 그래서 에너지 민주주의의 옹호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충분히 접근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재사용 에너지 자원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에너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환경과 인간의 해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요거 좋은 거 알겠어. 이게 기반이 되어지는 게 알겠는데, 얘네들 플러스 다른 급격한 결과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러려면 니네 땅바닥에 땅에 묻혀있는 화석연료를 쓰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를 한 거야. 화석연료를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본적으로 재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바꿔줘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풍력, 조류 이런 걸 사용한 에너지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아. 근데 이거 기술혁신 문제가 그거 아니야. 그럼 뭔데? 그거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들의 에너지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옹호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두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어야 돼. 어디에다가? 지금처럼 그 재활용, 재사용 에너지에다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글에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어쨌든가 모두가 충분하게 재사용 에너지 자원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어야지.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가 되게 악명 높게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냐면 지금처럼 이러한 문제, 동등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엄청 악명 높게 집중을 걱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에너지 민주주의는 무엇을 암시하게 되냐면 힘의 생산, 그러니까 파워, 그죠? 힘, 이런 에너지 같은 거죠. 이런 생산의 수단이라는 것이 사회화와 민주주의가 되어져야 됩니다라는 것을 또한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자유시장 경제는 누구나가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 경제는 아니거든요. 자유시장 경제라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기에 신경을 잘 안 쓰고 있어. 자유시장 경제가 우리가 모두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자유시장 경제는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보니까 에너지 민주주의는 그래서 혹시 오히려 이 접근하는 요거의 에너지 사용이라는 것에 뭐 하셔야 되냐? 사회화 민주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되어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충분히 접근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건 여기는 involve 뒤에는 동명사 쓰셔야 되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개념화하는 걸 포함을 하는데 에너지를 뭐라고? 공공재의 형태로서 개념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것의 민주주의를 다시 말해서 그 에너지라는 것의 힘을 누구나가 쓸 수 있게끔 사회화, 누구나가 쓸 수 있게끔 민주화를 시켜야 되는 거고 요 말인즉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에너지는 공공재야 이렇게 공공재의 개념으로 만들어야지. 뭐이기보다는 오히려 현재처럼 이 상품이죠.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천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품이기보다는 그러니까 특정 계층들, 특정한 기업들이 만들어낸 상품이기보다는 오히려 공공재 형태가 되어져야지. 제가 잘못된 거죠. 어쨌든 간. 느낌 아시겠죠, 뭔지. 모두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이 사람들, 이 에너지 민주주의에 주장하는 옹호자들의 입장입니다. 요거.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말이 됩니다. make sense, 타당해요. 왜 그러냐면 이 재사용 가능 에너지 자원의 형태라는 것이 어쨌든 간 지배적으로 만들어지는데 민주주의, 그러니까 decentralized form이니까 탈중심화적인 형태로서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런 변화라는 게 타당한 이유를 마지막엔 써주고 있네요. 에너지를 공공재로 만드는 거 이거 말이 돼. 이유인즉슨 이러한 재사용 가능한 에너지 형태는 지배적으로 만들어지는데 탈중심적인 형태로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집단의 소유자, 그러니 이 생산을 하는 수단의 집단적 수요라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식이 됩니다. 걔네들을 규제하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또 뭐 하는데 힘이라는 것을 그죠 전달시키죠. 바꿔주는 거야. 공공체한테요. 자, make 목적어, 목적격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살이 있는 방법이에요. 어떨 수 있는? 지금처럼 걔네들을 규제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그죠? 요거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힘을 전향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공동체로 힘을 바꿔주는 거예요. shift to입니다. 힘을요 누구한테로 바꿔주는 거예요? 공공체한테요. 그리고 풀뿌리 조직들한테요. 그러니까 풀뿌리 조직들은 민촉 같은 약간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되게 중소기업, 소형기업 이런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공재로 만드는 게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재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어떤 중앙에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탈중앙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게 에너지의 공공재 가능한 이유들을 써줍니다. 기본적으로 생산이 탈중심적이라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만드는 규제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네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역 말하자면 이 집단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죠? 공공체한테로 넘어간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느낌이 이해가 가시겠죠? 그죠? 이게 에너지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딱 정리해 보시면 요거는 좀 또 밑에 해석 보면서 읽어보면 이해가 또 편할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인간의 일부 그룹들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고립되어져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나머지랑 좀 고립되어져 있는 인간 중에서도 일부는
고립 상태이다. 고립 집단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은 주장이 되어져 있는데 가주어, 진주어. 산. 그러니까 남서쪽에, 그죠? 남서쪽 아프리카 지역의 산이라는 그 부족은요, 오랫동안 고립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수백, 수천 년이란 기간 동안 고립되어져 있었대요. 그렇네요. 그렇다고 주장이 되네요. 요거의 예시로 서남 아프리카죠? 아프리카의 산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고립 부족이었네요. 그런데 산의 문화라는 것은 공유를 하고 있대요. 전 세계 인간들과 기본적인 특징들은 공유를 하고 있고, 그 기본적인 특징들, 나는 이거를 뭐라고 하고 싶냐면 이 교육할 수 있는 것과 그죠, 연결 짓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요, 감히 쉐디라는 건 뭐 연결하는 거잖아요. associate A with B.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특징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인간과 공유를 합니다. 이 기본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share A with B인데 그 A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기본적인 특징들을 인간들과 공유를 하고 있다. 요거 share도 마찬가지. A with B를 써야 되는데 A가 어디 있는데요? 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식한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서 얘가 B에 해당이 되거든요. 얘가 A에 해당이 되거든요. 얘가 B에 해당이 되고 얘가 A에 해당이 되는데 길어서 더 뒤로 빠져있죠. 얘네 같은 경우는 근데 요거에서 좀 반대를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게 기본적으로 전 세계 인간과 공유하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육적인 거예요. 교육할 수 있는 교육적 특징들. 그래서 여기서의 공유 특징이라고 한다면 educability겠죠? educability. 자, 다른 부족들과 마찬가지로 걔네들 같은 경우는 그죠? 신화, 그다음에 뭐 미신, 그다음에 이야기들, 걔네들의 그죠? 걔네들의 부족들에 대한 그죠? 뭐 신화라던가 이야기라던가 기원이 있고요. 이런 것과 같은 경우는 요것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복잡한 믿음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얘네들 개개인마다 다른 애들로부터 얻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얘네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봤더니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로 집단처럼 신화 같은 게 존재를 한대. 신화 같은 복잡한 믿음이 있고요. 이거는 자기네만 생겨나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로부터 우리가 또 개개인들이 서로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잡한 믿음 체계라고 하죠.